환영합니다, 여러분. 늘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미술사에서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기이한 수수께끼 하나를 파헤쳐보려고 해요. 바로 17세기 네덜란드가 낳은 빛의 마술사 요하네스 베르메이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재 화가가 남긴 단서들을 하나하나 조립해가면서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숫자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볼까요? 37. 네, 37입니다. 전 세계 최고급 박물관들이 어떻게든 소장하려고 안달이나 있고 수백만 명의 관람객들이 단 한 번이라도 실물을 보려고 길게 줄을 서는 이 엄청난 거장의 작품 중 오늘날까지 온전히 살아남은 캔버스의 총합이에요. 믿겨지시나요? 그의 어마어마한 명성에 비하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적은 숫자죠. 이 37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거대한 모순의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오늘날 페르메이르는 단순한 화가를 넘어서 글로벌 팝컬처의 아이콘 그 자체잖아요. 이른바 페르메이르 매니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나 우유 따르는 여인 이런 작품들은 머그컵에서부터 인터넷 밈까지. 글쎄요, 우리 일상 어디에나 있죠. 하지만 이런 화려한 21세기의 대접과는 정반대로 실제 현실 속의 페르메이르는 끔찍한 빚더미 속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로 무려 150년 동안이나 미술사에서 완벽하게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잊혀졌어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거장, 렘브란트만 해도 300점이 훌쩍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엄청난 다작을 했죠. 그런데 페르메이르의 작업 속도는 말 그대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1년에 고작 두세 작품만을 완성하는 극도로 꼼꼼하고 세심한 작업 방식을 고집했거든요. 그의 평생의 작업물을 다 모아봐야 박물관 벽면 하나를 겨우 채울까 말까 한 수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자연스럽게 아주 거대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전설적인 마스터가 역사 속에서 150년 동안이나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그를 위대한 예술가로 빚어낸 동시에 결국 파멸로 몰고 갔던 그 격동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섹션, 델푸트와 네덜란드 황금시대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방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국가였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경제적 슈퍼파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를 막아서 국토의 15%를 새롭게 만들어냈고요. 현대적인 자본주의와 주식시장이라는 개념을 아예 발명해버렸습니다. 동인도 회사, 즉 BOC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무역망을 장악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이 시기에 부유해진 시민들을 위해서 자그마치 100만 점 이상의 그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예술은 소수 귀족들만의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거대하고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일종의 상품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페르메이르의 개인적인 삶과 그가 남긴 예술 사이에는 정말 지독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의 일상은 그가 운영하던 시끄러운 선술집과 집안 곳곳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11명의 아이들, 거기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경제적인 압박까지 그야말로 귀가 터질 듯한 소음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캔버스 위는 어떤가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깊은 몰입감, 그리고 절대적인 고요함만이 흐릅니다.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았던 셈이죠. 자, 그럼 이 극단적인 소음 속에서 그는 어떻게 완벽한 고요를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섹션, 침묵의 과학입니다. 페르메이르는 물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진짜 병적일 정도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당시에 금보다 비쌌던 청금석을 직접 갈아서 그 대담하고 선명한 울트라마린 블루를 만들어냈고요. 아주 독특한 화학 혼합물인 납주석 노랑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하이라이트를 표현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화이트 물감을 쓰는 방식이었어요. 세상에, 물감에 진짜 모래를 섞어서 칠했습니다. 이렇게 거친 질감을 만들어서 빛이 물리적으로 반사되게 한 거예요. 그림에서 진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효과를 준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게다가 이 정교한 빛의 묘사는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장치를 만나면서 아예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 카메라의 조상격인 광학기기인데요. 작은 구멍을 통해 바깥 풍경을 뒤집어서 투영해주는 장치입니다. 페르메이르는 이걸 활용해서 초점이 딱 맞는 부분의 깊이감은 물론이고 빛이 부서질 때 생기는 흐릿하고 동그란 윤곽선, 그러니까 사진 용어로 창란원이라고 부르는 광학적인 현상까지 정확히 관찰해냈습니다. 사진기가 세상에 나오기 한참 전에 이미 렌즈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화폭에 옮겨 담은 겁니다. 이런 뼈를 깎는 집요함 덕분에 그의 그림은 단순한 묘사를 넘어선 시각적인 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마르셀 프루스트조차 그의 그림을 보고 내가 글을 썼어야 했던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저 작은 노란 벽의 한 부분처럼 말이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페르메이르가 빛과 색을 다루는 솜씨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화폭 안에서 완벽하게 총재되었던 그의 세계는 외부에서 밀려온 거대한 재앙 앞에서 무참히 박살나고 맙니다. 세 번째 섹션, 몰락과 람프야르입니다. 1672년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해를 람프야르, 즉 재앙의 해라고 부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네덜란드 황금시대가 끝장난 해이기도 하지만 페르메이르 개인에게는 그의 모든 삶과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672년에 프랑스의 그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가 대군을 이끌고 네덜란드를 침공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네덜란드인들은 최후의 방어선으로 스스로 바다를 막던 둑을 허물어버립니다. 자기들 땅을 바닷물에 잠기게 해서 적의 진격을 막으려 한 거죠. 당연히 국토가 물에 잠기면서 국가 경제는 올스톱됐고요. 1674년쯤 되니까 미술시장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림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한 페르메이르는 1675년 43세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정신착란 속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정말 참담합니다. 첫째로 땅이 다 물에 잠겨버리니까 장모님이 운영하던 농장에서 들어오던 수입이 뚝 끊깁니다. 둘째, 미술시장이 붕괴되면서 그의 그림은 단 한 점도 팔리지 않게 되죠. 셋째, 당정 11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굶길 순 없으니까 1000플로린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악조건으로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막대한 빚과 굴욕감 속에서 그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결국 삶의 끈을 놓고 만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최후와 함께 페르메이르라는 이름은 미술사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네 번째 섹션, 스핑크스의 부활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5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잊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려놓은 작품 수 자체가 워낙 적어서 시장에 돌지를 않았어요.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예술적 취향도 확 바뀌었죠. 하지만 가장 치명타였던 건 따로 있습니다. 돈의 눈이 먼 화상들이 이 안 팔리는 그림의 몸값을 올리려고 페르메이르의 서명을 지워버리고 당시 훨씬 잘 나가던 렘브란트 같은 화가들의 서명을 위조해서 그려 넣은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네덜란드의 공식 미술 카탈로그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묻힐 뻔했던 그에게 19세기 중반 기적처럼 한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프랑스의 혁명가이자 아주 열정적인 미술평론가였던 테오필 토레 뷰르거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페르메이르에게 델프트의 스핑크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평생을 다 바쳐서 유럽 전역에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있던 페르메이르의 작품들을 미친 듯이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866년 토레 뷰르거의 집념 덕분에 파리에서 역사적인 첫 페르메이르 전시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전시된 11점의 작품 중에서 진짜 페르메이르가 그린 건 딱 4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7점은 다른 화가의 그림을 착각한 거였죠. 그를 역사의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 열정적인 은인조차도 헷갈렸을 만큼 페르메이르는 여전히 안개 속에 쌓인 수수께끼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온 이 역사적 여정의 마지막에 놓인 아주 묘하고도 궁극적인 역설을 마주해 보시죠. 페르메이르의 평온한 삶을 짓밟고 그를 파산으로 몰아넣었던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그는 오늘날 역사 속에서 끝없는 허영심을 가진 잔혹한 전쟁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빚더미에 앉은 채 철저히 잊혀졌던 델프트의 가난한 화가는요? 그가 화폭이 꾹꾹 눌러 담았던 영원한 침묵과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결국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페르메이르처럼 역사에 남을 완벽한 아름다움을 창조한 천재조차도 위조된 서명과 잔인한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려 150년 동안이나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아주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줄 또 다른 토레뷰르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더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각적 여정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기를 바랍니다.